국내 디지털 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투자자 보호센터를 이끌고 계신 이해봉 센터장님 모셨고요. 옆에는 한성대학교 조재호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시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러시죠. 네, 그러시죠. 네. 디지털 자산 시장 뭐 몇 년 사이 엄청나게 확대가 됐고요. 네, 급변하면서 관련 정보가 또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사실 피해자들도 나오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 가상 자산 시장의 중요한 화두가 이 투자자 보호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이해봉 센터장님, 오늘 주제가요.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대안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궁금해지지만 하나하나 좀 풀어주시고요. 네. 일단 올 초에 업비트에서 투자자 보호센터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뭐 소개를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말씀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해 센터를 설립하기로 이제 공표를 했고 그 설립 추진하면서 동시적으로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 요 캠페인을 했어요. 네. 그 여러 매체를 통해서 광고도 참 많이 봤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럼요. 느낌은 광고 참 잘 만들었다. 네. 뭔지 아시죠? 네, 저도 그 이제 콘티를 좀 신경을 썼는데. 전 음악이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예, Lean on me. 예, Lean on me. 네, 어려울 때 저희 나한테 기대해 달라. 네. 그거는 이제 어떤 뭐 풀어줄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되고 잘 살필 수 있는 역량 또 기본적인 자세 이런 게 이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1970년대 그 어려울 때 시카고 그 배경으로 이제 탄생했던 그 노래거든요. Lean on me.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년에 그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 요 캠페인을 하면서 좀 시적으로 부드럽지만 간결하지만 또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바람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다, 산 이렇게 세 편에 걸쳐서 뭐 겉으로 평온해 보일지라도 순식간에 폭풍과 몰아칠 수 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야 된다. 또 실제 가상자산이 그렇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산에 가서도 또 지름길을 찾아서 헤매다가 발을 헛디딜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바람처럼 이렇게 여유롭게 또 여유자금 가지고 투자하시라. 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센터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센터 사이트 오픈하면서 본격 출범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게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뭐 암호자산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만은. 그 투자자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또 심 뭐 이런 해킹 사례 이런 거 이제 전부 그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리고 투자자 보호하고 관련된 이제 해외 입법 동향 뭐 아주 전문 아예 원문을 다 번역을 해서 저희 사이트에도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관련 법을 만드시는 입법 정책자들 또 정부 당국자들 또 업계에 계신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이제 조재호 교수님 학계에 계신 분들도 바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대신해서 뭐 사실은 제가 좀 번역을 다 했는데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이제 올려드리고 있고. 또 업계라든지 학계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이제 기고해 주시면 셀럽의 조언이라고 해서 그런 코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호 교수님께서 이제 또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계시니까 오늘 센터장님 말씀하시는데 또 생각 많이도 말씀해 주시고 이런 투자자 보호센터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학계에서도 보고 계시는 거죠. 학계뿐 아니라 저도 이제 투자자의 하나로서 이런 센터가 사실은 국내에 없었죠. 특히 거래소들이 주로 뭐 거래를 잘하게 해주지만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 교육하는 것,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약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바이낸스 아카데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정보를 주는 곳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나왔을 때 굉장히 반가운 입장이었죠. 많이들 들어와서 보시나요? 이렇게 저희가 올렸는데 이게 일방향 소통이 되면 안 되잖아요. 보시고 뭐 답변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아직은 좀 그런 게 좀 덜한가요? 어때요? 아직은 좀 네. 덜하신 것 같아요. 작년 네. 12월 28일 날 이제 사이트 오픈했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해서 네. 하고 그래서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희 사이트 이름도 업비트 케어입니다. 네. 업비트 케어.com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은 자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이 금감원에서 핀테크 현장 자문단에 이제 몸담으셨던 네네. 이력이 있으신데 그 이력이 센터 운영에도 당연히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신데 실제 현장에서 또 느끼셨던 점 이런 점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한 31년이네요. 그 증권 규제 또 금융 규제 이런 현장에서 또 관련 법률 이렇게 담당을 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고 핀테크 현장 자문단에 왔을 때는 그 이제 기술을 금융에 접목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죠. 그 법률에 구현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또 금융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구현되는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주 최대한대로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네. 정말 노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블록체인 공부를 시작을 했고 비트코인 백서를 시작으로 네. 제가 비트코인 백서를 번역을 했습니다. 네. 직접. 그 번역을 하게 된 것도 아주 오역이 많았고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각국이 제가 아까 조조 교수님 바이낸스 아카데미 말씀하셨지만 영어를 잘하는 나라의 그 당국자들이 일을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원문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제대로 번역한다면 참 도움이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안에서 있을 때도 그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번역을 해서 올려주면서 지금은 뭐 바빠서 못 보겠지만 잘 다운받아서 갖고 있다가 향후 제도화 이렇게 할 때 참고하시라고 네. 뭐 프랑스 입법 자료 아주 뭐 몇백 페이지 되죠. 그것도 번역을 해서 다 올려드리고 뭐 싱가포르 뭐 미국 SEC 네. 태국 이런 자료들 영국까지 네.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 전문 그 포럼의 또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또 나와 보니까 여전히 제일 어려운 것이 투자자 네. 보호더라고요. 그래서 더 성실하게 아주 세밀하게 좀 네.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자료 있으시다고 네, 네, 센터장님 들었습니다. 혹시 네네. 보여주실 게 지금 있으신 거예요? 관련돼서? 제가 뭐 강의할 때 네. 이렇게 썼던 거를 아주 쉽게 네. 제가 한번 좋죠. 왜 투자자 쉬운 게. 보호가 네. 필요한지 요거를 우리 시청자분들 뭐 포함해서 간단히 좋아요.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다음 얘기를 그렇게 쉽고 네. 간단히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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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이 장표 제목이 국내 규제 당국의 동향과 전망,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디지털 네. 대전환 시대의 올바른 규제 방안이 뭘까 이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 이게 모든 게 디지털화 되죠. 네. 예. 어제도 이제 어제 저녁에 SBS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네, 네. 아주 그 개표 방송이 신박했어요. 화제가 네. 됐죠. 예. 네. 우리 K 컨텐츠 얘기하고 그러는데 K 이 디지털 기술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이게 모든 게 디지털화 됩니다. 그럼 이 앞선 디지털 기술 이런 거를 이제 기존의 그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자금 조달, 투자 활동 뭐 이런 거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그래서 오래된 투자자 보호 원칙이 있어요. 이 금융이라는 게 보면 남의 돈 갖다 쓰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네. 남의 돈. 네. 그러면 내 돈을 내주는 사람들은 어떤 주의를 해야 될지, 또 남의 돈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은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까지 이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줘야 되는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류가 계속해서 싸워왔던 게 사기죠, 사기. 사기. 흠이 있는데 안 알려주고. 네. 네. 그리고 자기가 지킬 약속을 지킬 의사도 없는데 약속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잡힐 기회가 없으면 도망가 버리고.
이게 뭐 P2P라든지 아주 여러 군데서도 그 많이 일어났었죠. 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느냐. 네. 이 오래된 원칙이 계속해서 필요할까? 네. 아니면 새롭게 바꿔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각국 규제 당국이 또 시민사회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게 버추얼 커런시 하면 이 가짜 돈, 가상화폐 이런 느낌이 있죠. 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이게 버추얼 미팅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이제 이 시청자분들은 이 버추얼 그 브로드캐스팅을 보고 계신 거죠. 그럼 이게 가짜 방송일까요? 버추얼 미팅은 이제 화상회의라고 그러잖아요. 화상회의. 이게 어떤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럼 버추얼 커런시는 가짜 돈이 아니라 이 버추얼의 뒤에는 사실 디지털 기술, 암호화 기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P2P로 실시간으로 네.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이죠. 네. 그래서 가짜라는 것보다는 어떤 그 디지털 공간에서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도이치방크도 이메이진 2030 해서 2030, 2021세기 과연 이 금융 네.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거기서 암호화폐는 21세기의 캐시다라고 했어요. 캐시. 이게 현금이 페이퍼 머니가 없어지고 네. 디지털 머니. 네. 그러나 이걸 복사해서 계속해서 이중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암호 정보 뭐 필요하면 메타 데이터까지 들어가 있는 이러한 것이 어떤 지급의 수단. 그래서 소위 디지털 뭐 페이먼트 토큰이라든지 아니면 가치의 저장 수단, 교환의 매개, 가치의 척도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규제 원칙하고 좀 이렇게 척지지 말고 이렇게 조화롭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깐만 이제 교수님 의견 여기서 듣고 싶은데 네네. 가짜, 그러니까 버추얼을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가상이니까 이게 뭔가 가짜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센터장님 말씀은 요거는 가짜가 아니다. 디지털 공간인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수님 생각이나 뭐 학계 의견이나 이런 것도 좀. 뭐 학계 네. 의견까지 제가 네, 대변할 네. 수준은 안 되지만은 교수님 적어도 계시니까. 벌추얼이라는 게 어원이 이제 벌추잖아요. 뭐 덕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속성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벌추얼이 꼭 가상이 아니라 그 속성의 좀 핵심적이고 좋은 부분을 이렇게 투사한 거다,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벌추얼 미팅 하면 뭐 이제 사실 회의에 알맹이 약간의 추상적인 알맹이에 뽑아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디지털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벌추얼 커런시를 해가지고 꼭 이게 진짜 가짜 가상 자산이 아니라 실제로는 좀 더 우리가 추상적인 돈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저도. 네, 굉장히. 추상적 돈. 네. 그래서 이제 말씀 더 드리면 네.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는데 금융의 미래는 전부 디지털로 바뀐다는 거예요. 디지털로. 그럼 이 디지털 개념이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가 두 개가 합해진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화하면 디지털라이제이션만 얘기를 하는데 실은 디지타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그 아날로그 데이터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머신 리더블한 데이터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이에 있는 이런 데이터가 전부 디지털 데이터로 바뀌어서 네.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처리 프로세스를 뭐 로봇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RPA라고 아시죠? 그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이런 것이 디지털라이제이션. 요게 결합이 되면 이러한 핵심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은 좀 약간 뒤처지기 시작하고 이걸 민첩하게 수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한 기업들은 훨씬 그 민첩하게 고객들을 계속 잡아두거나 네. 충성 고객을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타이제이션이라는 의미에서 아까 이 버추얼 커런시라든지 이 버추얼 에셋 이런 거를 미국 같은 데서는 디지털 에셋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산. 예. 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죠. 그 중에는 우리 부동산 펀드 지분 같은 이 언더라잉 에셋 기초 자산을 디지털로 변환한 것도 있다. 그래서 디지털 에셋뿐만 아니라 디지털 에셋은 코드 자체가 디지털 자산인 거예요. 저기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그러나 뭐 어떤 그 리조트가 있어요. 네. 거기에 들어올 돈, 이 캐시 플로우를 가지고 수익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디지털로 변환해 놓은 디지타이즈드 된 에셋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카사코리아 같은 경우 아니면 부산의 그 규제 실증 특례 사례로 이렇게 해놓은 부동산 펀드의 지분 같은 거 이런 거를 디지털 암호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을 하고 하면 이게 디지타이즈드 된 에셋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디지털화 하지만 개념은 두 가지다. 센터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지금 사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나는 탈중앙화를 원하지만 거래 안정성을 위해서 안전한 거래소를 찾는 것도 있고 또는 나는 너무 탈중앙화를 원하기 때문에 난 월렛을 쓰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후자에서 얘기하신 현실 세계에 있는 자산을 언더라잉으로 해가지고 발행하는 거를 가상자산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건 그럼 기존에 있던 ABS나 이런 관련된 자산하고 뭐가 다른 거냐. 왜냐하면 그런 자산들도 지금은 절대 종이로 발행하지 않거든요. 전부 등록 발행하니까. 그럼 그것과 지금 얘기하신 것의 차이는 어떻게 저희 구독자들 얘기하시면 우리 좋을까요? 이제 네. 전자증권법이 있거든요. 네. 전자증권법은 그냥 어카운트에 그 계정에 있는 숫자만 기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0개 있던 것에서 뭐 9개가 누구한테 갔다. 네. 요런 손바뀜만 기재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예전 말로 이거를 이제 대체 결제라고 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 버추얼 개념에서는 이 디지털 개념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할 때는 블록체인 기술의 속성이 몇 개 있잖아요. 네. 첫째, 위변조할 수 없다. 왜? 컨센서스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노드들의 50% 이상이 다 합의를 해서 이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왔기 네. 때문에 이거를 거꾸로 되돌아가면서 위변조할 수 없다. 네. 그걸 통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보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전자증권법에 의한 그 전자 등록되는 요 개념하고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호화가 가미가 돼서 하는 그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이라고 버추얼 커런시, 뭐 버추얼 에셋이라고 쓰는 데도 있지만 저쪽 유로존에서는 크립토 에셋이라고 써요. 네. 암호 자산이라고 하죠. 그 미국 쪽에서는 이제 디지털 에셋이라고 쓰고.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차이점을 두루두루 감안을 해서 용어를 적절하게 이렇게 쓰고 있지 않나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또 간단히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봉이 김선달 아시죠? 네. 네네. 이 왜 봉이 김선달이라고 그랬을까요? 대동강물을 물을 팔아먹어서. 아닙니다. 여기 나온 요거 때문에 시작 네. 이 봉황 봉자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봉황으로 보이십니까? 수탉으로 보이십니까? 닭이요. 수탉이죠. 네. 이 닭장수는 닭을 팔고 있었는데 봉이 김선달이 가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귀한 봉황을 얻었냐고 나한테 팔라고 꼬드겼어요. 네. 이렇게 봉황처럼. 근데 봉황이 아니죠. 비슷할 뿐이지. 네. 그래서 김선달이 사또한테 가서 일렀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봉황이라고 속에서 팔았다고. 얼마 줬냐? 세냥 줬습니다. 네. 누가 혼나겠어요? 김선달을 네. 혼나지 않고 닭장수만 괜히 불러다가 곤장 100대 맞았죠. 그리고 네가 세냥에 팔았으니까 30냥 물어줘라. 네. 소위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금 이런 거죠. 사실은 계략을 쓴 김선달이 나빴죠. 그래서 이 별명이 봉이가 그래서 네. 수탉을 봉황이라고 속여서 팔았다. 그 이제 김선달은 한 발 더 나가죠. 이 동전 두 가지, 두 개를 가지고 써먹었어요. 하나는 계략을 꾸미는데. 이 그림 보면 두 냥을 주고요. 한 냥은 네가 가져라. 물장수들한테 대동강가에서. 네. 그리고 한 냥은 나한테 물세 내는 것처럼 해줘라. 사람들이 보죠, 옆에서. 한양에서 부자가 내려와서 이렇게 봅니다. 저거 돈 되겠는데? 그래서 김선달한테 딱 가서 그거 나한테 넘겨라. 네. 대동강 물세 징수권이 있지도 않은데 팔아먹은 거예요. 뭐 3,000냥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2만 냥 받았다는 네.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다음날 이제 그 대동강 물가에 가서 한양 상인이 물장수들한테 물세 내.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안 냈겠죠, 당연히. 안 낸 게 아니라 이런 요즘 말로 이제 듣보잡이겠죠. 네.
그래서 매만 그냥 혼쭐나게 맞고 문매를 맞았죠. 근데 김선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도망갔어요. 이게 이제 사기의 어떤 그 한 사례일 텐데 여기서 피해자는 한 명이죠, 실은. 네.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이제 불특정 다수로 늘어가는 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 그림 한번 말씀드렸고 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 자루에 말이죠. 자루에 그 여기 보면 아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영어들 잘 아시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자루에 wanna buy a pig in a poke라고 합니다. Trust me, 날 믿고 사셔. 이게 얼굴도 이제 번지르르 하니까 네. 날 믿어라. 난 저기 타우르 미팅에 맨날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농부 허름한 농부한테 이제 날 믿고 살아 그러는데 푸대자루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미용은 야옹. 네, 고양이 고양이 소리가 소리인데, 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서양의 그 속담이에요. 아주 격언입니다. 네네. 남이 하는 말 그대로 믿지 말고. 그래서 이 영어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그 푸대자루에 돼지가 있다는 말 안 믿는다. 네. We don't vote for a pig in a poke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묻지마 투자 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지 알아보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는데도 사도 되겠냐. 그래서 투자자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들여다보고 한번 푸대자루 열어보세요. 진짜 돼지인지. 그런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해도 그리고 파는 사람은 속이지 마라.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이 엠토르라고 사는 사람 주의해라. 캐비엇. 그래서 캐비엇 엠토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또 이렇게 보면 대동강물 팔아먹은 거고 비슷합니다. 저 파란 하늘 같이 있다고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블루스카이 로라는 법이 있어요. 네. 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그 법학자분들이 창공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창공법. 의미가 와닿나요? 모르겠어요. 예, 이게 켄터키가 제일 먼저 그 법을 만들었는데 저 파란 텅 빈 하늘 한 평 무슨 가치가 있을까? 아. 그런데도 가치가 있다고 팔아먹는 증권 사기범들이 넘쳐나고 있다. 아. 그래서 저거는 이제 사기성이 높은 증권 사기범들을 하루 아침에 도망가는 증권 사기범들을 단속하겠다고 하는 증권 사기 단속법. 네.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또 비슷한 거 한번 제가 이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진을 옆에 딱 갖다가 대통령도 인정한 암호화폐다 이렇게 해서 사기친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1년 넘게 이 코인업 사기라는 케이스였는데 저 책 지네가 만들었어요. 네. 못 본 것 같네요, 진짜. 네, 어떻게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었어? 그랬더니 청와대가 양해를 해줬다는 거예요. 대통령님 너무 바쁘고 그래서 사진을 합성해도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네. 뭐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은퇴하신 분들 여기에 가가지고 그래서 한 5천억 이상 상이라. 네. 그래서 이 사람 별명도 자기가 캐시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네. 설마 있을까 싶지만 네네. 실제 피해자들이 엄청 많고 금액도 엄청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예, 예. 근데 문제는 네. 이렇게 피해가 확산되는데도 네. 처음에는 단속을 못 해요. 우리나라는. 이 피해자들이 확산되고 이 몇 단계 걸쳐서 한 상위 몇 단계는 돈이 되잖아요. 밑에 그 피해자들 끌고 오면 그렇죠. 네. 돈을 주니까 수당을 주니까 40% 할인해서 넘기고 30% 할인해서 넘기고 이런 피해가 이렇게 갈 때까지 아무런 그 단속을 못 하는데 다른 나라는 그 단속을 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요 화면을 한번 준비를 했고 제가 이 소비와 투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구분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소비는 자신이 사용할 목적에 맞는 제품을 사는데 그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 용도 자산만 사면 끝. 그런데 투자자는 금융 수익에 관한 약속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을 사는 거예요.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네네.
그래서 이 수익 원금을 돌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또 안 하는 또 투자 사기가 있죠. 네. 그 유사수신 금지법을 피해 가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투자는 금융 수익에 관한 약속을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알아야 돼요. 밑에 적어놓은 거죠. 누가 약속을 하지? 팔면서 어떤 약속을 한대? 그 약속대로 하고 있나? 진짜? 본인은 약속대로 했다 그러는데 진짜 정말이야? 이거를 요거 세 가지를 잘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 네. 증권신고서 아시죠? 네. 투자설명서 아시죠? 네. 그게 발행일을 당국에 등록을 하고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통해서 그 조달한 자금 가지고 주식 발행해서 어떻게 하겠다 네. 이거를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기재했다. 허위 기재 없다. 이렇게 대표이사가 사인도 하거든요. 네. 제대로 안 하면 불안전 판매죠. 네. 불법이죠. 네. 불안전 발행이겠죠. 그리고 이제 약속한 대로 하고 있는지 수시공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기공시도 하고. 네. 그리고 약속대로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 말이 네. 맞는지 누가 점검을 하죠? 외부감사 회계법인이 재무제표 감사하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원칙적으로 이렇게 쭉 자리를 잡고 있는 거를 저는 이제 30여 년 동안 쭉 봤고,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이런 쪽에는 그런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ICO하고 IPO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오퍼링, 네. 오퍼링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제안이라고. 네. 근데 사실은 제안이 아니고 그거는 사업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거 살래요? 살래요라고 취득을 권유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권유하는 것이 제가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약속을 하면서 이거 사면 수익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수익은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저희가 사업 이거 할 거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이 나올 겁니다. 수익이. 이런 그 권유거든요. 그럼 이 권유를 하는 사람들은 자, 이 금전의 투자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 공동사업을 누가 운영을 하냐면 제3자가. 그럼 제3자가 이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믿고 돈을 투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글로벌하게 원칙 적용되는 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수님도. 네. 하위 테스트라고. 네. 하위 테스트라고. 요게 투자계약 증권의 그 기본적인 개념 요소 세 가지를 1946년에 만든 거예요. 이거를 요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 사기, ICO에도 미국 SEC가 이거를 들이대면서 자, 이런 것에 이런 속성에 해당되면 증권입니다. 증권신고서 내세요. 안 그러면 혹독한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텔레그램도 몇백억 이렇게 벌금 내고 그램 토큰 발행을 스탑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이 사실래요라고 하는 것이 제가 요 맨 밑에 보면 대부분의 ICO가 이것과 유사하다고 했어요. 미국 SEC 위원장이. 책, 제목 안 정해졌어요. 네. 저자 안 정해졌어요. 출판사도 안 정해졌어요. 배포망도 안 정해졌는데 이 책 발간 사업에 돈을 내세요. 자신 있는 사람들은 내도 되겠지만 네. 그리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보니까 제대로 했었어 이런 신뢰가 있으면 하겠죠. 근데 전혀 그런 그 평가 요소도 없는데 그냥 돈을 내요. 근데 돈도 아니에요. 가상자산을 내려요. 제가 그 용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지금까지 금융증권 규제의 그 기본 바탕은 금전이거든요. 네. 그런데 금전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되니까 디지털 자산도 있잖아요. 네. 금전이 아닌 이 캐시가 아닌. 네. 그래서 금전 등이라는 이런 용어로 이제 확대가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대로 된 규제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따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건지 알아보지도 않고 사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센터장님.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 이걸 내가 살 때 혹은 그쪽이 팔 때 어떤 약속을 나한테 해주는 거지? 뭐 이런 지금 꼭 알아보고 해야 된다. 네네. 그렇죠?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너무 교수님 이제 말씀 없이 오래 하려고 계셔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네네. 또 매부 열심히 하셨거든요. 또 관련돼서 어떤 말씀 네네. 그 현실을 보고 싶으신지. 사실은 네. 커뮤니티에서도 여태까지 그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투자자들이 안 하고 진짜 푸사 저의 느낌은 새노슬짜리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느낌이 가끔 있어요. 가지마 그러는데 위험한 곳으로 찾기로 휙 달려가는 그 느낌이 있죠. 네. 이거를 도대체 진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전 늘 고민을 많이 해왔거든요. 왜냐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잘 모르니까 이제 그냥 드는 생각을 질문을 드립니다. 자유롭게 생각을 말씀. 그러니까 위험한 곳으로 가지 마. 근데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 자체가 위험한 거야. 네. 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위험한 건 아니고 위험한 곳으로 가지 마. 근데 꼭 가는 분들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수차례 안전한 곳을 저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안정적이고 뭐 선물 옵션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적당히 해라. 리스크 관리해라 얘기하는데 꼭 이 투자를 뭐 이상한 코인에 해가지고 막 사기당하거나 폭락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저도 보면서 가끔 회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뭐 저하고 뜻 있는 사람들이 제발 좀 인생 안 망하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이렇게 잘 해보세요 하는데 그 욕심에 못 이겨가지고 하는 그런 사실 거래소에 있으면 그걸 더 적나라하게 보실 거 아니에요. 이상한 코인이 뭐예요, 근데 그러면? 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코인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걸 어떻게 일반 투자자분들이 알 수가 있나요? 이 가상자산 이렇게 보면 이름만 보시면 한 100개만 보면 눈이 어질어질 하실걸요. 전부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데서 따온 것들도 많고. 근데 이제 그래서 투자자들이 매번 가고는 쉽죠. 탐욕이 있으니까. 누구나 탐욕이 있죠. 탐욕은 좋은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 탐욕에 또 조그만 유혹에 넘어갈 기회를 누군가 또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면 그분들이 그러한 노력을 조금 덜 하더라도 이런 말로 줄여서 말하면 정보 비대칭을 좀 없게 해준다. 그게 이제 제도적인 장치죠. 제가 아까 누가 어떤 약속을 하고 약속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게 한다는 것이 제도화가 다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증권 신고서를 통해서 발행 신고서를 통해서 발행인 등록을 통해서 수시 정기 공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면 그것이 일종의 그 무법지대에서 그러니까 뭐 미국의 뭐 금강 캐러 갈 때처럼 무법지대 뭐 이런 시대 때처럼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무법으로 활개칠 기회는 좀 줄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각국들이 제도화 방안 이런 거를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근데 이제 그거는 정부의 입장인 거고요. 만약에 저희는 이제 거래소 센터장님이시니까 네. 그런 정부의 규제가 생기기 전에라도 그래서 ICO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100서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업비트를 보면.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조금 더 100서도 받고 신고서에 가깝게 받고 그냥 지금 100서도 다 중구난방이잖아요. 양식도 없고. 네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 언제 얼마나 발행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그냥 최대 발행량이 얼마인지만 나와 있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을 그러면은 정부에서 그러니까 끌고 가기 전에 그냥 업비트가 최대 거래소니까 그쵸. 뭐 그런 식으로 뭐 내부적으로 하실 생각이나 이런 건 혹시 있으신가요? 미리 좀 선제적으로라든지. 글로벌하게 이제 선제적으로 이렇게 네. 제도화된 내용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가상자산 거래소,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 보면 주식시장 상장하고 좀 다른 측면이 사실 있어요. 네. 예컨대 비트코인을 거래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래 지원은 이제 지갑 지원도 하고 그 입출금, 입출고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의 거래 지원인데 그러면 비트코인 재단을 상대로 해서 수시 공시해라.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개혁 관계 성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규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거래 지원하는
그 거래소 시장을 운영하는 주체로서는 뭔가 의무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측면에서 그런 것도 좀 선제적으로 하려고.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새로 ICO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거보다는 요구사항이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이 받아들여도 혹시 될까요? 그러니까 과거 건 어쩔 수 없고 이게 이미 이제 메이저니까. ICO가 네. 이제 허용이 된다. 네. 그럼 예컨대 태국이 이렇게 해요. 그 ICO라는 게 인터넷을 통해서 오퍼링, 네. 취득 권유를 한단 말이에요. 새로 발행되는 코인 줄 테니까 그대가 갖고 있는 코인을 주든지 아니면 바트를 주든지 해라.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 백서의 내용을 누군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네. 역할을 이 인터넷 공모, 인터넷을 통해서 제안할 때 하는 그 브로커 네. 라이센스를 하나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포털 사업자 라이센스를 줘서 그 포털 사업자가 보게 해주는 거예요. 정확한지 제대로 썼는지 다 써놓고 우리는 책임 안 진다 이런 표현이 있는지 이런 거를 한 케이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예컨대 어떤 그런 필터링이라든지 걸를 수 있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 네. 예. 네. 앞서서 이제 무법지대라는 네네네. 표현을 이제 해주셨으니까 법 얘기를 좀 네네네네. 해볼게요. 그래서 특정금융정보법 일명 특금법이라고 네네. 하는 개정도 이루어졌고요. 네네. 그렇죠. 이제 관련 질문을 조금 여러 개를 한꺼번에 좀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요 여파로 사실 음. 상당수의 거래소가 요것 때문에 좀 문을 닫게 됐다. 그래서 좀 선의 피해자들,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좀 많아졌다라는 네네. 이제 일각의 시선도 있고, 그러면 그동안은 너무나 좀 신고 여건에 충족하지 않은 미흡한 곳이 많이 그러면 있었던 거 아닌가, 난무했던 거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를 좀 질문 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제도화되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이게 어떤 시장 뭐랄까요, 좀 깨끗해지는 정화 네네.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생각도 좀 말해주세요. 네. 그 법이라는 것이 제도와 규칙을 네네. 반영한 거잖아요. 네. 누구의 이름으로? 공동체의 이름으로, 네. 사회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이 법을 지켜라. 그렇죠. 그런 건데 네. 이제 좀 아쉬운 것은 특급법이라는 것이 자금 세탁 방지, 소위 AML 관련해서 가상자산 사업들한테 자금이 이동하는 통로, 문지기 역할을 하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그 행위 규칙들, 사업자가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니면 매매거래 중개 지원을 하면서 어떤 행위 규칙을 갖춰서 해라. 이런 것들은 특정 금융정보법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요거는 왜냐하면 AML 또는 뭐 테러 자금 조달 아니면 조세 탈루 요런 그 중대 범죄와 관련된 불법 수익들 네. 관련된 것들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 잘 살피고 의심되면 STR 보고를 하고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트래블 룰. 네. 이게 이제 자금 이동 규칙인데 자금 이동이 할 때 누구한테서 어디? 누구한테로 가는지 그 정보를 정확하게 사업자들끼리 주고받아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도화 방안은 이 제도화되고 있는 좀 더 안정화되는 과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정화되려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예, 이런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도 네. 듣고 싶어요. 이게 법. 좀 예민한 부분이어서 그런데 네네. 특검법을 이제 특검법이 지나고서 이게 정말 저도 과도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냐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법 조문 자체를 보면은 가상자 뭐 이런 금전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들 간의 자금 이동을 할 때 신고를 하라 그러는데 사실 은행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업주로 가니까는 괜찮은데 네. 여기는 개인 지갑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에 기존의 금융의 틀은 어떤 개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거 이제 잘 아시다시피 개인 지갑 출금 불가 뭐 3월 말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보호랑 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이 블록체인 토큰을 거래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상황 중 하나는 거래소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망하는 거. 네. 해킹을 나가든지 뭐 아니면 갑자기 뭐 먹튀를 하든지 옛날에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 거래소에 자금을 내 거를 못 빼게 그러면은 이게 또 불안해질 수 있는 요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이 좀 맞는지 아니면 저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요즘 뭐 유행이 반반 치킨이긴 한데 뭐 반 이상은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특허법은 그 반 정도 이제 역할을 좀 하게 한 거고 기존에 그 여건이 안 되는 난립을 좀 하긴 했었죠. 네. 그래서 이 ISMS라고 해서 정보보호 체계라든지 아니면 실명 입출금 계정 확보 뭐 등등 이런 것을 못한 사업자는 퇴출이 됐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퇴출되면 거기에 맡긴 고객들이 자기 돈을 못 뺄 수도 있으니까 금융위원회하고 그 FIU는 계속 경고는 했어요. 네. 요 사업자 신고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좀 잘 파악을 하고 미리미리 이 뭐 조금 더 괜찮은 안정적인 뭐 이런 데로 이동 뭐 등등을 고려하라고 안내는 많이 했었죠. 그런데도 그런 거래소들을 믿고 뒀다가 못 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법에서는 좀 아쉽긴 하죠. 경과 규정, 경과 조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특별 조치 이런 게 좀 필요했었을 수도 있죠. 어디에서 신탁을 해놓으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특허법에서는 이런 장치는 뒀습니다. 고객 자산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자법이 되게 되면 고객 자산을 예치받은 자산은 커스터디 사업 네. 부분에 이렇게 외부에 뭐 이렇게 신탁을 한다든지 안전하게 예치해라. 뭐 이런 장치가 이제 도입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군요. 이제 법에 대해서 네네. 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제가 여쭤봤고 시간이 센터장님 아쉽게도 그렇게 네네.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네. 지금 자료 갖고 오신 게 혹시 있으시면 저 못 볼까봐 아, 이건 요거요? 어떤 말씀으로 요거 갖고 뒤에서 오신 자료예요? 혹시 또 네. 더 어려운 질문 하시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려운 질문 제가 안 이거 드려도 한번 넘겨볼게요. 말씀을 해주세요. 네네네. 두 장 세 장인데 네, 네. 네. 네, 이게 이제 그 하위 테스트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아주 부지런한 규제 당국이 있어서 제가 샘플로 갖고 온 겁니다. 요 미국 SEC가 이 하위코인이라는 그 웹사이트를 만들어 온 거예요. 네. 이게 투자자분들한테 이 변동성이 심하고 사기성 농후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러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코인이라는 그 가상의 사이트를 만든 거죠. 네네. SEC 그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 토큰 세일 진행 중이니까 요 시간이 때깍때깍 가게끔 돼 있어요. 몇 초 남았다고. 그래서 지금 15% 보너스 줄 테니까 빨리 오세요. 그리고 이런 이 그대한테 주는 특별한 기회니까 놓치지 말라고. Don't miss. 이게 이 좋은 기회다고. 그런데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플래티넘, 골드, 실버 해가지고 플래티넘은 25% 할인해 줄 테니까 바로 클릭해라. 그러면 이 좋은 와인 먹을 수 있고 가서 휴양지 가서 이런 거를 이제 해서 누르면 맨 밑에 요 페이크라는 걸로 네.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암호화폐 사기꾼들이 쓰는 주된 그 사기 유형들 이런 것들을 쫙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또 한 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걸리면 네네. 부당이득 토해내게 하고 원상 회복시키고 다시는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5년이면 5년 동안 발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싸늘하게 등을 돌립니다. 싸늘하게. 네. 네. 그 일종의 자격 제한, 네네. 접근 차단 네. 이런 것도 하고요. 그래서 이 규칙과 제도를 이렇게 쭉 제가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알고서 투자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ICO를 한다는 거죠. 뭔가 특정 사업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럼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사업 추진 계획을 정확히 쓰고 네. 그런 약속의 내용을 또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돈뿐만 아니라 금전 등 이게 원화라든지 아니면 네. 디지털 자산 이렇게 대가로 받잖아요. 네. 그거 얼마나 받았는지
받은 대로 어떻게 쓸 건지 미리 계획도 밝히고 또 어떻게 쓰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디지털 자산 부분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같은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금융소비자에 보면 책무라는 말이 있어요. 책무. 책임도 아니고 책무. 네.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할 책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보면.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상자산, 디지털 암호자산도 제도권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 금융소비자와 유사한 권리와 책무와 그 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되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좀 소홀히 했어요. 그만큼의 책임은 좀 묻게 되지 않을까 네. 하는 것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당하게 이득을 봤어요. 네. 그럼 다 토해내게 해야 되잖아요. 부당하니까. 네네. 네. 네. 그리고 내 원금 받아갔는데 안 돌려줘요. 그럼 누군가 교수님이라도 나서가지고 돌려주게 해야 되잖아요. 원상회복. 그럼 교수님이 하시겠습니까? 당국이 해야 된다. 네. 그럼 당국한테 그런 거를 권한을 줘라. 네. 그럼 금융 당국처럼 형사 당국이 아닌데 어떻게 하지? 권위가 있다. 네. 최고의 권위 어디죠? 어디예요? 저 어디죠? 네. 어디 말씀? 법원입니다. 법원. 아, 네. 네. 법원의 민사행정법원한테 네. 공익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라는 금융법질서라고 하는 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됐습니다. 이거 원상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저 친구가 있으면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된다를 지금 말씀해 이렇게 주신 하는 거죠. 나라가 있고 이것이 대부분 이렇게 수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투자자 혼자 못하니 법의 이름으로, 법에 마련된 제도와 규칙의 이름으로, 그리고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법의 지원을 받으면서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진전되고 있는 정보 기술도 끌어들일 수 있고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또 대한민국도 K 컨텐츠를 가지고 글로벌하게 돈을 벌어 들일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그리고 규제 체계도 좀 명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당국도 명확하게 정책 방향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올바른 정보가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제공이 되면 네. 투자자들 혼자 외롭게 자기 이익을 지키는 이런 싸움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뭐 유로존이 있잖아요. 유럽 네. 연합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EU. 여기에서 미카라는 그 규정안을 준비를 해서 지금 이제 표결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카라는 게 요 마켓 인 크립토 에셋이에요. 네. 암호자산 네. 시장에 대해서 규정안을 어떻게 할 건지 네. 그 규정안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요 오른쪽에 보면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잘 아시죠? 네.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그 언더라잉 에셋을 토대로 네. 뭐 달러하고 네. 원화하고 1대1로 페이크해서 가치를 안정시키겠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해 놓고 그 언더라잉 에셋인 달러 이런 거를 빼돌릴 수가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리저브라는 말이에요. 네. 리저브. 교수님 아시죠? 이게 대문자로 쓰면 뭐 중앙은행에 맡기는 돈이에요. 네. 지준인데 네. 소문자 리저브라고 하는 거는 상환 요청이 있을 때 네. 내줄 수 있는 상환 준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환 준비금을 누군가 좀 이렇게 보관하면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가치만큼 요 기초 자산인 달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네. 누군가 확인을 해줘라.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 실무위원회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하고 미국 상원 하원에서는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방안 이런 네. 청문회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예시적으로 이 두 군데만 했지만 실은 뭐 영국이라든지 뭐 싱가포르나 일본은 디지털 지급 결제 수단 이게 법에 반영을 해놨고요. 네. 그리고 영국이나 뭐 홍콩 같은 데서는 우리는 증권 규제밖에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로 이 시범 운영해볼게요. 네. 뭐 이런 제도도 있고요. 뭐 아주 움직임이 다양하게 아주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뭐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네네. 투자자들은 알아야 되고 네네. 공부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도 확실한 좀 테두리가 그렇죠. 울타리가 좀 있어야 되고 마련이 돼야 되고 네. 그 역할이 이제 투자자 보호센터 이런 센터 같은 역할도 좀 중요하다라는 네네. 걸로 좀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연구위원님 뭐 질문 혹시 마지막 있으시면 질문. 마지막 질문 저희 갈까요? 네.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의 향후 계획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업비트를 쓰시고 그렇죠. 저도 물론 쓰고 가장,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고, 네. 약간 지도하는 역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갈 길을 얘기해 주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도라는 말씀은 어불성설.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동기부여를 받아야 될 거고 네. 네. 그런 투자자들 저희 업비트 고객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업비트 고객뿐만 아니라 이 암호 자산,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의 소명이다 그건. 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진짜 찬찬히 아주 안 보이는 데까지 이렇게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보이스피싱 당했다. 그러면 그분들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심리 상담까지 포함을 해서 또 법적으로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저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아주 치열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 네, 마무리 해주실 말씀 네. 들어보고 감사합니다. 싶어요. 네. 사실 투자자 보호라는 게 여기에서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해적스러운 영역이죠. 여기는 사실은 이렇게 사법체계 얘기하시는데 야 이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옛날에는 생각도 못한 거다. 우리는 해적이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그래서 보호가 어떻게 보면은 과잉 보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너무 옥죄는 느낌도 이제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사실 이제 금융 당국이 그랬으면은 정말 심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한편을 기대하는 거는 업비트는 또 우리나라 제일 활발하게 잘 나가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쯤에서 이제 또 양쪽 모두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센터장님이 그 역할을 잘 가교는 완전 튼튼한 다리 역할을 담당하셔가지고 그 투자자의 보호뿐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진짜 수익을 어떻게 더 안정적으로 내냐 이런 것도 좋네요. 필요하거든요. 이건 넓은 범위에서 보호거든요. 그럼요.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내는 거. 이런 리서치 것까지, 같은 역할.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확장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깨가 좀 센터장님 여러모로 무거워져서 가시네요. 예, 그 무거워진 어깨를 달게 받겠고요. 저희가 그 반응이 가장 빠른 이런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뭐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뭐 신종금융사기도 그렇고 마치 우리 친구와 가족이 당한 것처럼 그 가족이 당한 문제를 풀어내는 것처럼 그런 열정과 성의껏 해라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도 자기 신념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필요하시면 택시라도 타고 오시라. 택시비 드리겠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네네. 진짜 네. 저희가 업비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공지도 했었어요. 네. 진짜 필요하시면 택시라도 타고 오셔라. 그리고 그 핸드폰 가지고 계속 통화하면서 잘 시간 끌고 그럼 저희가 또 경찰도 불러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방도 많이 그 현장에서 건강한 케이스도 있고 저희가 하여튼 피드백은 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아주 가장 빠르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긴 역사로 보면 태동기이기도 하고 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렇죠. 중요한 역할들이 좀 많으실 것 같고요. 학계에서 그리고 또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두 분 좀 보내드릴까요? 네. 이해복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장님, 조재호 한성대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두 분 늦은 시간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